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가도 물가지만 이 높아진 환율이 금리 동결의 원인이었죠. 환율이 높으면 외환당국의 한 축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역대 최장인 40개월간 지속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조절됐던 환율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을 맞은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부양책 기대감에 코스닥 상승이 더 이어질지 증시 전망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증시 마감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혼조세였습니다. 오늘. 네, 오늘 11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지난주에 흐름이 좀 이어지는 듯한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이렇게 하면서 지수는 엇갈렸고요. 특히 코스피를 보면 방향성을 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장중에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네.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16% 하락한 3,920.37을, 코스닥은 1.06% 상승한 922.38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였지만 오늘 기관이 매도하면서 네.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흐름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은 어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시그널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하면서 보수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특별 토론 패널로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시장이 좀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발표가 미뤄졌던 PCE 물가 이런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면 명확한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폭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폭이 컸고요. 오늘 특징주는 보완주들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오늘 보완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회사 측의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퇴사 이후에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직원이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유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증 토큰 서버 인증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회사 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만약에 이 직원이 인증 관련 담당자가 맞다면 인증 관련 권한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퇴사 이전부터 아마도 로그인 없이 취약점에 접근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증 토큰이라는 게 여기도 중요한데 로그인할 때 발행되는 출입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토큰을 갖고 있으면 이제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인증 토큰은 생성과 폐기가 이제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1시간 내로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게 서명키인데 이 쿠팡이 해당 직원의 퇴사 후에도 이 서명키를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퇴사 후에도 이 서명키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쿠팡이 인증 토큰 생성에 필요한 서명키를 말 그대로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그 책임이 회사 측의 관리 부실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번 사태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요. 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면 법 위반 시에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SK텔레콤의 경우에는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쿠팡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라고 말씀드린 게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비상입니다. 이 쿠팡이 이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인 게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직원의 소행의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다른 업체들도 직원 관리, 전방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지난달 수출 실적이 최대치 기록했다고요? 네, 수출은 뭐 계속 좋습니다.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수출액 610억 4천만 달러, 작년 같은 달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역대 11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이고요. 네. 이로써 월간 수출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계속해서 최대 실적 경신하면서 아주 양호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 1천만 달러. 이 역시 11월 중 최고 기록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 달러. 역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15개 주력 수출 품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고요. 단연 예상하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예.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8.6% 증가한 172억 6천만 달러, 사상 최대 월간 수출 기록 다시 썼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 1,526억 달러, 이미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 넘어섰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수출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 미국 관세 파고를 뚫고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카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 1천만 달러 수출 실적 냈습니다. 네. 11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660억 4천만 달러,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요. 연간 최대 실적도 아마 경신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역시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0.2% 감소한 103억 5천만 달러 기록했지만 대중국 수출이 6.9% 증가하면서 네.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 외에 이제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 2천만 달러, 대중동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33% 증가한 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면은 올해 첫 연간 7천억 달러 네. 수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누적 수출액이 지금까지 6,402억 달러. 그러면 한 600억 달러 더 12월에 수출 실적 내면 이제 7천억 달러 달성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12월 수출액이 61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큼만 하면 나오면 네, 이제 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출 그 기록이 작년에 세웠던 6,838억 달러였습니다. 이제 7천억 달러대에 우리가 오르게 되면 일본 수준으로 수출 전체 실적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반도체 호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속 수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연간 7천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마 이 반도체 수출 호주가 계속되면 아마 내년까지도 네. 계속해서 신기록 경신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수산물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네. 특히 이제 이런 고등어 가격은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 국민생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킬로그램당 기준이 12,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킬로그램 대형 고등어 기준으로 2마리 정도, 많아봤자 3마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당 한 6,000원 정도까지 된 셈이 식당에 사 먹는 가격이 아닙니다. 네. 원재료 기준인데 이 전년 대비 10% 넘게 오른 거고요. 생산량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지난 10월 기준으로 6,993톤, 작년 10월보다 6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마리에서 어획량이 지금 4마리 수준으로 급감을 한 건데 네. 해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고등어 어획량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연휴가. 그러면서 조업 일수도 준 영향이 겹쳤고요. 네.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우리가 이제 수입 고등어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산. 네, 맞습니다. 네. 노르웨이산 고등어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킬로그램당 5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게 원래 2달러 수준, 2달러대였어요. 네. 1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고 노르웨이 정부 자체도 2023년부터 쿼터제를 시행합니다. 아하. 예. 그 어획량 자체를 제한을 해서 각 국가에 수출하는 수출량도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량도 줄어드는데 환율까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등어 가격이 확 치솟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가세 10%를 현재 한시 면제를 하면서 가격 안정에 힘을 쓰고 있지만 네. 환율 부담이 워낙 세서 한계는 좀 뚜렷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벌써 네 번째 동결인데요.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불안한 환율에다가 물가 또 집값까지 또 고려하고 있고 또 장기간 이어진 한미 금리 차까지 이렇게 그 여러 변수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 또 내년 통화 정책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향방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환율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볼까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연속 동결인 네. 거잖아요. 뭐 금리 동결할 거라고 예측하셨었죠? 예측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려면 이제 뭐 동결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린다는 사람도 다양해야 되는데 네. 주변에 거의 100% 다 동결한다고 얘기를 해서 100%. 예, 그래서 뭐 동결에 이제 좋은 말로 할 때는 이제 뭐 배경이죠. 예, 네네. 뭐 우리 한은의 보도자를 읽어보면 배경들이 쭉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엔 배경이 아닌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 예. 그래서 뭐 이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이제 보도 자료,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네. 이제 아래 한글로 한두 페이지 정도의 보도 자료를 내는데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매번 그 조금만 용어 바꿔서 이렇게 네. 그냥 비슷한 구조로 내서 네. 저도 이제 외우겠어요. 네. 어쨌든 고심한 흔적은 보이던가요? 아니요. 예. 아. 환율이라는 배경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 뭐 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은행 이렇게 들어가면 1층에 맨 앞에 이렇게 물가 안정 이렇게 큰 현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은의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일 텐데 네. 지금 물가는 그 한은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은은 이제 이번에 경제 수정 전망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올해 모두 2.1%로 예상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 네. 2%보다 0.1 높으면 불안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 네. 정도면은 물가를 가지고 뭐 금리를 변동을 시킬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수입 물가가 사실 이제 수입 물가가 통계를 보면 이제 기준이 크게 보면 이제 달러화 기준이 있고 원화 기준이 있는데 원화는 이제 환율까지 고려된 그거를 보면은 많이 높아졌어요. 수입 물가가 네. 상승률이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9월에 8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그 동안에는 네. 원자재 가격 빠지면서 네. 9월에 0.7, 10월에 0.5%씩 플러스로 변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환율 요인을 제거한다면 순수하게 달러만 가지고 우리가 수입 물가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한 마이너스 4% 정도는 오로지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랐다. 네. 다만 이제 수입 물가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라.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기업 출하 물가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의 사는 물가 이렇게 단계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져요. 그 영향력이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다만 좀 그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네. 예. 네. 그거는 좀 심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환율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 큰 압력, 상승 압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한 몇 개월 당장은 아니지만 한 수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른 그 물가에 조금씩 한 반영되잖아요. 1분기 정도 그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게 보통 단계별로 뭐 연구자에 따라 틀리지만 한 10분의 1씩 그 강도가 낮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수입 물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생산 비용이 오른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자재가 네.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게 많냐면 이제 인건비, 네. 예, 국내 공장 돌리는 비용 이런 게 네. 확실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네.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수요가 또 많이 늘지 않는 한. 예. 네. 그런데 그 한 달 전만 해도 한은에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미묘하게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또 한은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 2%대거든요. 물가가 네. 우리 뭐 코로나 때 제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6%이 정도 되면 예.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는데 네. 그 정도 올라갔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배경을 거기다가 없던 내용을 물가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게 첨가할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아까 배경이란 게 아니라 핑계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한은에서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생각했던 거는 결국 환율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깊게 좀 들어가면 사실 이제 연준하고 우리하고 우리 정책 금리가 좀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이제 정책 금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고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통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 자본이 이동한다. 맞아요. 네, 경제 이론상으로는 이론상 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주는데 간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 외환 보유고액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줄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룰이 이제 암묵적으로 좀 준거 기준이 된다고 할까요? 네. 그 상황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율에 대한 최근에 좀 우려 이런 거를 아마 이제 한은세도 많이 고려를 해서 네.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2.5%로 금리를 인하한 게 올 5월이었죠. 네네.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의 4.5%로 금리를 인하한 게 작년 연말 12월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4%죠. 미국은 4%고 우리가 2.5%. 네, 그래서 네, 지금 4%고 2.5%면은 지금 1.5%. 예, 1.5% 네, 포인트. 차이가? 원래는 우리 금리가 조금 높아요. 네. 미국 금리보다. 근데 그게 뒤집어졌으니까 지금 네. 1.5%가 미국 금리가 더 높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항상 미국보다 거의 대부분 금리가 조금 더 조금 높았었죠. 높거나 비슷하거나.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 그 전 그때부터 미국이 한 5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예, 좀 예. 벌어져 그 인플레이션 있었잖아요.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줄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미국이 네. 생각보다 금리를 좀 천천히 내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미국이 좀 빨리 내렸으면은 지금 그 금리 격차가 많이 좀 줄었을 텐데. 네. 근데 미국이 천천히 내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네.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 돼서 예,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파월 내년 5월 임기인데 네. 재임 안 시키겠다. 네. 그리고 이제 케빈 해시시라는 네. 친 트럼프 인사를 대신 내세우겠다.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학자로서의 어떤 위상, 네. 그다음에 미국 연준 총재로서의 위상, 트럼프가 자기를 자꾸 디스를 하는데 네. 자기가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트럼프 좋은 일 시킬 수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렸던 거, 그게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가 어쨌든 벌어져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확실한 그런 건 없지만 시장의 심리로 봐서는 뭔가가 환율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까요?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예, 줄 수 있는데 외환보유가 그럼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아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네. 안 줄어요. 네.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그 통화량하고 환율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네.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그런 네. 경향이 있는데 네. 미국이 5.5에서 4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죠? 4가 그리고 올해 10월이었나요? 그렇죠. 예. 네. 올해 10월입니다. 네. 근데 금리 격차가 2까지 벌어졌다가 1.5까지 좁혔다는 거는 네. 사실 달러화가 더 풀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렇죠. 예. 많아지면은 그만큼 그렇죠. 값이 싸지는 거니까. 예. 그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단순히 통화량하고 환율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원화가 사실 국제 통화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엔화나 뭐 영국의 파운드나 유로나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도 국제 통화니까 이게 외환 시장 규모는 엄청 큽니다. 네.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원화가 지금 전체 세계 외환 시장 규모의 1%대? 네. 예,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큰 돈이 한번 크게 움직일 때, 네. 예, 그때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아픔이라고 할까? 네. 예, 그런 것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 큰 그럼 영향을 미치지 말씀하신 않나. 큰 돈이 갑자기 이동한 게 어떤 거란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국민연금에서 네. 뭐 해외 투자를 갑자기 크게 한다든가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외국 기업 보고 들어와서 투자해라. 네,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돈이 이제 해외에 조달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에서 조달해서 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해외 있고. 수출해서 있는 돈을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경우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예. 네, 근데 외국에. 그것만으로는 충당이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규모가 가끔 움직일 때 환율이 크게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네. 우리 외환 시장이 좀 작은 이런 아픔 때문에 환율이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최근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 이유가 한미 금리 차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앞에 이제 그 문장 한미 금리차 때문은 아니다.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학개미라 그러죠. 예,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갖고 뭐 우리는 매국노냐 뭐 그러는데 사실 해외 주식 투자 통계를 보면은요. 기존 연간 기준으로 가장 그 최대치가 2021년에 한 해 동안 685억 달러. 네. 근데 올해가 1월에서 9월까지만 718억 달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올해가 사상 그렇군요. 최고치가 되는데 많긴 많았군요. 네. 많긴 많은데 이게 이 금액은 서학개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나 뭐 연기금. 증권회사나 네. 투자회사나 뭐 기관들. 이런 기관들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만 딱 골라낸다면 그게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거가 이해가 안 가는지는 않지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이 시장에 분란을 일으키는 건 네. 그냥 뭐 해외 투자가 많아서 네. 좀 그런 것들 뭐 한 가지 원인이다. 요 정도로 끝냈으면 좋았을 걸. 괜히 그 동결하는 배경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와중에 네.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 최고는 가장 큰 팩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해외 투자자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많이 갔을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미 협상하면서 매년 맥시멈 2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외환 시장이 상당히 좀 심리가 많이 불안합니다. 이게 불안하다 본데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은 내년 4월까지는 네. 내리긴 내리지만 네. 진짜 천천히 내릴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그때까지는 강세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총리가 새로 바뀌면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거라고 예상을 자기들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총리 바뀌고 나서 갑자기.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훨씬 넘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155.53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종가 1,469원 정도 되는데, 예. 우리 원화와 엔화는 사실 동조화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거의 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사실 달러당 1,500원 이상 넘어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즉 달러가 강세 기조로 가는 와중에 옆 동네 엔화가 네. 그런 식으로 약세를 가니까 그 같이. 힘도 같이 받는 거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지금 99.4라서 예. 달러가 강세냐 이런 의문도 약간 드는데요. 근데 이게 그보다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2017년 트럼프 일기 때 그때는 처음에 강세였다가 더 확 빠졌었거든요. 90대 예. 초반으로. 아. 그 정도 빠져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그런 요인들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계속 잠재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개인이나 네. 기업이나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같은 수익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돈을 환율이 더 높았을 때 수입을 하면 손해잖아요. 네. 그리고 유학 보내신 분들도 예. 지금 환전한 게 낫다, 많이 올라갈 그리고 거면. 보면은 예. 달러 자산을 가져라 계속들 권하는 유튜브 그렇죠. 이런 게 막 돌아다니고 그게 그러니까 하니까. 일종의 예. 가수요가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 수요까지 들어가면서 예. 이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정부가 환율 방어에 이제 국민연금 동원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이게 국민연금 동원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기재부 장관님 그 인터뷰하고 그걸 보도자를 쭉 읽어봤는데 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네. 우리나라 이제 외환 시장에서 거의 큰 규모가 나가버리면 환전해서 나가니까 환율이 급등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국은행하고 수합을 해서 외환 보유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빌리고 어허. 나중에 갖고 아.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네. 제가 기재부 편드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근데 예. 그냥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예,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반적인 걸 그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12월 달에 아마 다음 주 정도인 것 같은데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네. 일본의 이제 그 새로 들어선 내각과 네. 일본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통위원인데 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각이 지금 커서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금리를 올려주면 네. 엔달러가 좀 떨어질 거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연준 예. 이게 지금 대부분의 시각은 0.25 정도 내릴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네. 만에 하나 동결을 해버리잖아요. 네.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는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벤트가 앞으로 이제 외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 같고 조금 멀리 보면 이제 5월달에 그 헤셋이라는 미국 연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가 이제 미국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취임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막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예. 생각을 트럼프가 좋아하는. 예. 근데 파월도 사실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그렇죠. 임명하자마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진짜 그런 만약에 시나리오라면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많이 얘기해 준 사람 헤셋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 미 백악관에 있었던 네.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외환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좀 기대는 가져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에 우리하고 금리 차가 좀 더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환율의 안정에도 좀 더 도움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그 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 여태 정부에서 역대하는 총재들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까? 간간히 그런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를 언급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매번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네. 이거를 계속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요. 사실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 그 정부의 어떤 미시적인 대책,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잡아야 된다고 항상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다 맡겨두면 될 걸.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또 시장에 잘 먹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이 안 먹히는 거는 사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규제를 해봐야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서 뭐 금리를 가지고 자꾸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엮는 거는 네. 이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지겹고, 예,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동결의 배경이 아니라 그냥 핑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를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경기냐 물가냐 뭐 여러 가지 그 주안점 어느 쪽을 더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불안한 건 맞지만 네. 저는 소비자 물가까지 그렇게 크게 불안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물가는 우리 고려 사항에서 빼야 되고 네. 경기만 딱 놓고 보자면 지금 그 사실 3분기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그 가계 동향에서 보면은 실질 소득도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예. 실질 소득이라는 게 소득이라는 게 자영업 하시는 그 사업 소득, 네. 우리 일에서 버는 근로 소득, 또 어떤 게 아니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네, 네. 이게 소비 쿠폰입니다. 네. 그게 한 전체 소득에서 1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 예. 그걸 빼고 계산하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마이너스예요. 아. 그 말은 네. 이제 소비 쿠폰 효과가 빠지는 올해 말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네. 실제로는 경기가 민간 시장이 아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이걸 너무 방치를 하면은 소비 심리가 한번 위축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아예 돈을 안 쓰는 어떤 일본식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부동산 같습니다.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으로 다 가다 보니까 예. 돈이 결국 무슨 주식을 하든 뭐든 종착지는 부동산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쓸 걸 더 안 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금리 여기서 0.25 내려간다고 우리 가계대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갔어요. 오히려 금리가 지금 정책금리가 내려가는 와중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금리 여기서 하느니 뭐 내린다고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기업 투자 네.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기를 저는 좀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해야 될까 생각됩니다. 살짝 온지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러다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언급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보통 금리를 인상 기조로 돌릴 때는 단번에 한 번에 탁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예, 과거에 통계를 봤는데 예. 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방향 전환 금리 인상 기조로 갈 때는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동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중에는 금리가 안 올라가겠는데 다만 그 동결 기간 중에 시장 금리는 먼저 올라갑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어쨌거나 미국은 이제 긴축이 좀 종료되는 분위기고 일본도 재정을 더욱 확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도 내년에 그 지금 예산 많이 하고 있고 잡고 있고 또 확장 재정을 펼치면 통화량은 늘어날 텐데 이게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개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로 이제 연결을 지면서 네. 그러면 뭐 주식 사고 금 사고 아파트 열심히 사면 되냐?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자산 가격은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물 경제가 어떻냐. 네. 즉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된다는 그렇죠. 것 소득이 얼마나 생기느냐거든요. 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높지만 사실 올해가 1.0이었기 때문에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냥 반등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 체감 경기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고 네. 소득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을 하셔야 된다. 단순히 뭐 통화량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를 거다. 요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0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네, 지난주는 이제 11월은 좀 약했는데 마지막 주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다우가 3% 이상 올랐고요. S&P 500이 3.8%, 나스닥은 무려 4.9%나 급등하면서 최고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는 좀 소외받았어요. 뭐 구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빠졌지만 애플이 2.7%, 알파벳이 6.8%, 테슬라는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7개월간의 이제 랠리는 좀 끝났다. 7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그건 중단이 됐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근데 지난주에 반등했던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게 3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7%까지 그렇다면서요?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하나 이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갔고, 또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나왔는데 네. AI 버블론을 좀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내내 부진하다 지난주만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좀 미국 증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전에 87%까지 네네. 올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상 지금 네. 왜냐면 집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 지표들은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같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민간 고용 지표나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또 연준의 베이지북이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고용이 소폭 감소하고 양극화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네. 요걸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네. 연준의 2인자가 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데 네, 네. 예, 뭐 아시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조정할 필요 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투표권은 없어도 네. 그 거의 파웰 의장과 생각이 달랐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경제가 매우 취약하다. 네. 이 얘기는 또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확률 자체는 87%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금리 인하 다시 하겠구나 하고 좀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구글로 인해서 이제 AI 버블론이 훼손됐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TPU요.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 강력한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하고 뭐 주말까지 계속 이슈가 뭐 구글 TPU가 낫냐, 엔비디아 GPU가 낫냐, 그러니까요. 둘 다 똑같다, 아니면 누군가는 승자가 되다, 뭐 이런 되게 복잡하긴 한데 네. 저도 이제 뭐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기사나 이런 걸 다 종합해본 결과 뭐 아니면 네. 증권사 보고서도 종합해본 결과는 대다수 의견은요. 네. 각자가 좀 다르대요. 어쨌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네. 누가 승자가 되기는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고, 근데 구글이 놀라운 건 맞아요. 10년 동안 이걸 준비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지 않고 TPU 이제 자체 칩만 가지고 제미나이 3를 공개했는데 성능이 지금 오히려 이 챗GPT를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다들 이제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근데 이게 구글이 잘하는 게 이런 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으니까 그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GPU를 영어라고 표현하고 영어인 이유가 이제 범용 네, 네, 네.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근데 구글의 GPU는 독일어 같다. 네, 독일어처럼 네. 독일이 제조 강국이죠. 그 특정 국가에서는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로는 잘하는데 이게 영어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구글 TPU가
뭐 나중에 영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구글 TPU는 좀 범용성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구글 생태계에서는 잘했는데 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범용성을 이길까? 특히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이용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네.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이걸로 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쿠다 이용해서 AI 개발하는데 마치 영어 쓰는 거랑 똑같은 네, 거죠. 근데 TPU로 갈까 예,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아직 검증은 안 됐다. 그래서 구글 자체로 너무 잘한 건 맞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확인하실 건 메타가 구글 TPU를 구매할 거란 얘기가 있긴 있어요. 네. 이걸 써가지고 메타가 만약에 범용성을 검증을 해주면 구글 거 썼는데 잘 된다. 네. 이러면 이제 조금씩 영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것 역시 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유럽권에 나눠지는 붙이는 거예요. 거예요? 그냥 이제 권역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거 네. 검증은 좀 시간 1, 2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너무 뭐 이게 누가 이기니 보다도 네. 둘 다 그냥 경쟁한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구글의 약진이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증권사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생각은 뭐 한국한테 되게 유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구글의 AI 그 칩이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게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AI 버블론을 좀 잠재웠던 이유가 이게 오픈 AI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챗GPT가 좀 밀려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멈추면 끝나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반도체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구글의 TPU에도 우리나라에 HBM이 들어가요. 이게 많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성능도 이제 비슷한 그런 칩들이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하고 네. 구글 TPU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내년에도 고사양 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점유율 싸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구글 TPU에도 HBM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TPU, GPU 경쟁 치열해지면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좋아요. 거라는 네, 우리는 이제 말씀이신 공급을 거죠? 더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가뜩이나 공급이 적은데 또 고객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일단 뭐 아무나 이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늘릴 거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비슷한 걸까요? 어떻게 좀 다른 게 나올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도 지금 이제 시장이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코스피는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3% 이상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당시에 7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었는데 네. 그때 실제 그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017년 11월 초에 정책 예고하고 네. 2018년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코스닥 지수가 30%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심으로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 활성화 정책 발표하면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겠냐. 네. 그때는 코스피가 안 갔어요. 그냥 코스닥 혼자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대책의 그 활성화 대책의 개요는 어떤 거예요? 이제 대책은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은 코스닥이 너무 이미지가 네. 단타족 투기판 같다. 작전 세력 놀이터 아니냐. 네. 이런 좀 오명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네. 이걸 개편하자. 코스닥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퇴출 규정도 좀 강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 3천만 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5천만 원까지. 여기서 10%를 돌려줘요. 그럼 300만 원 받을 걸 500만 원 받는 거죠. 세액공제로.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연말정산할 때 이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하는 비중이 3%예요. 이걸 5%까지 늘려주자. 그리고 연기금과 외국인 기관 투자가 증권거래세를 좀 면제해주자. 뭐 네. 만약 코스닥을 투자를 늘리게 되면 2017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네, 네. 이게 아마 이 12월 10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네. 여기서 일부 자금을 코스닥 상장 기업에 또 지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하실 건 이게 정부가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 네.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고 네. 정부는 아직은 이거를 뭐 확정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 네. 발표는 지켜보시되
이런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는 건 코스닥의 질을 좀 올리겠다는 거니까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것의 그 진입 문턱을 낮춘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네,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해서 이게 뭐 적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상장이 어렵지만 네. 진입 문턱은 낮추는 대신에 네. 이게 이제 상장해가지고 제대로 별 볼 일 못하면, 없다. 그러면 네. 이제 바로 퇴출하는 음. 그런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품질을 올리겠다라는 네. 정책으로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코스닥 시장 활성화하면서 많이 오를 때 바이오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바이오가 정말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지금 금요일 날 안 그래도 네. 바이오주가 다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때 그 학습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은 뭐 물론 바이오만 간 건 아닌데 네. 오늘은 어쨌든 바이오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요게 이제 코스닥에서는 가장 또 핵심적인 네.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가 계속 좀 강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시총이 제일 크니까. 근데 거기에 뭐 뒤따르는 업종들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또 최근에 로봇 이슈가 많아서 뭐 네. 로봇주들이 뒤를 받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떤 게 그 이슈예요 지금? 코스닥 바이오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대책도 있지만 네. 지금 미국의 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고민이 뭐냐면 네. 특허가 끝나가거든요. 아하. 그럼 복제약 공격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미국 FDA가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적용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주사제를 맞다가 알약으로 바꾸잖아요. 네. 뭐 그런 기술이라든가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음. 이걸 넣으면 이제 환자분들 고통이 좀 덜하대요. 풀죠. 예. 네. 그런 기술을 적용하면 이걸 또 신약으로 인정을 해서 특허 기간이 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걸 기술이 잘하잖아요. 전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방어하기 위해서 M&A를 하거나 근데 한국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 기술을 되게 많이 갖고 있죠.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내열관 장벽 통과하는 말씀하셨어요. BBB. 네네. BB 셔틀도 이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하다 보니까 한국 걸 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허 방어도 되고 또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이제 신약에서 큰 성과를 또 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이 기술 수출도 조 단위로 하면서 네. 올해 정말 좋은 성과를 냈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서 좀 네.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BBB 셔틀 기술 같은 거요. 그다음에 RNA 치료제 이런 관련해서도. 네, RNA 치료제가 이제 병의 근본 원인을 잡아주는 건데 네. 요 RNA를 이제 치료를 하면 어쨌든 이제 이 병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RNA 치료제가 옛날에는 희귀 질병밖에 없었어요. 치료제가. 근데 지금은 만성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확산되는데 단점이 약물이 좀 잘 분해되나 봐요. 근데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약효가 있어야 도달할 되잖아요. 수 예. 있게. 그런 네. 기술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어서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배당주 투자 유효할까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더 기대가 되는 게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아하. 곧 통과가 될 가능성이 네, 네. 뭐 아마 세율은 대주주 같은 경우니까 만약에 연간 50억 이상 배당 소득을 받는 분들은 네. 30% 최고세요. 그래도 기존엔 49.5입니다. 예. 종합소득은. 와. 그리고 소액주주는 이제 25%그 이하. 네. 그래서 배당의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로 뭐 예금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연간 2천만 원 이상 이자 수입을 내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네, 네. 그냥 은행 이자로만. 이런 분들은 49.5를 내는데 배당주를 투자하면 이게 세금이 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금에서 약간 주식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호재 같고 그래서 네. 배당주들한테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 업종은 사실 배당 많이 주는 게 증권, 뭐 은행, 자동차, 통신, 뭐 흔히 말하는 대형 광고 기획사 네. 이런 쪽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들 끝으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이제 긴축하는 거죠. 이게 좀 오늘 끝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끝나서
좀 긴축 이슈가 해소되고 파월 연준장 연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3일은 한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 5일은 미국의 9월 PCE 물가지 9월 달이니까 좀 이슈가 뭐 적긴 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그 주주총회를 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